검찰 위에 우병우, 우병우 위에 최순실. 이 각본은 우병우에 의거해서 작성된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3인방 국정을 농단함에 있어 말렸어야 하는 그런 징에 있었음에도 만끽하고 과실을 공유했던 아니요, 이거 네, 오늘 주제는 좀 이 노래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래 한번 틀어주시죠. 네. 당신 때문에 내가 울지요. 당신 때문에 내가 웃지요. 네, 지극히 평범한 중년 부인이 이 대한민국을 농단했습니다.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해도 모자란데요. 아직도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목에 또 핏대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 사람 덕분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누구 덕분일까요? 첫 번째,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자, 제가 뛸까요? 예, 가깝습니까? 네, 우병우 때문에 네, 최순실, 차은택의 비리 전행 그리고 국정농단 의혹을 우병우 전 수석이 덮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금감원, 금융기관 이 기관들의 인사권을 한 소나기에 쥐고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최순실 아니었나요? 바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최순실 의혹을 다 확인해 놓고도 덮었다? 네.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았으니까 최순실 씨가 이렇게 맘 놓고 활개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병우 수석이 다 알고도 덮었다는 것인지요.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거의 증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요, 저는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는 별도 사안으로 최순실 씨에 못지않은 비중을 둬서 우병우 게이트로 딱 해서 따로 해야 게이트를 된다. 해서 전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최순실에 대한 그 비호를 했다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본인과 관련된 사안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사안에서 지금 검찰이 좋게 말하면은 제 식구 감싸기, 시간 끌기, 대충 가기로 이미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고작 나오는 죄명이라는 게 직무유기 논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무유기는 아무리 해봐야 증명도 어렵고 확정되면 징역 1년 이하입니다. 이게 우병우 수석이 알고도 덮었다라는 건 이제 누구나 대부분 추측은 가능하죠. 민정수석 역할이었으니까. 근데 구체적인 근거가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게 정윤회 문건 파동 그 사건이 2014년 11월에 터졌는데요. 그 보고서가 분명히 민정수석 쪽에도 올라갔었는데 그대로 덮어졌다라는 거고 당시의 민정비서관이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기사가 나온 것은 차은택 사건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갔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에이 별거 없네 덮어라라고 지시가 나왔다라는 검찰 조사가 있다고까지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 사실상 알고도 덮었다라는 우리의 추측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은 총칼로 간 게 아니라 사실 최순실 가족을 위한 우산으로서 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진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그런 것들을 덮으려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어떤 더 알아보려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덮이는 게 아니거든요. 덮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누군가 입을 막거나 회유를 하거나 문서를 파괴하거나 입을 닫게 하고 이런 어떤 작업들이 들어가줘서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덮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범죄 사실, 새로운 죄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철저하게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두 분 다 대통령이 측근이 이 지경이 되는 것을 몰랐어도 죄고 알았다면 더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도덕적으로도 네. 참 큰 비난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의혹을 덮은 건지 아니면 이분들도 공모자인지 이 부분도 분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병우 그 전 수석에 대한 문제는 지금은 다 어떻게 보면 정황상이거나 또는 추측이거나 또 드러난 몇 가지 사실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결론적으로 저는 이 수사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검찰의 제 식구 감싸주기라고 했는데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병우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건의 A부터 Z까지. 사건의 A부터 다 Z까지 아는 다 알고 거죠. 있다. 그러니 검찰 거기 가서도 팔짱 끼면서 가면서 어깨에 흐르면서 웃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아, 피곤하고 귀찮다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가주지만 그래 한번 나 털어봐라. 해봐. 그러면 내가 뭐 갖고 있는 엑스파일 다 풀겠다. 뭐 이런 식의 그거를 갖고 있지 않은 한은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대통령의 실제적인 어떤 권한이 이렇게 축소된 상태에서 우병우 전 수석만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또 아주 제가 볼 때는 여유만만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은 아쉬울 거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나를 감싸지 않으면 더 큰 거 나간다. 아, 그럼 내가 다 얘기할게. 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진박들이 다 감싸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입을 그래서 뻥끗하면. 이 수사 잘 안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잘 건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수사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병우 수석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자, 잘 보십시오. 이게 그 본말을 전도시키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때 우리가 이제 노태우, 김영삼, JP 3당 합당 때 말씀이죠. YS가 정치력이 제일 뛰어난 분이셨잖아요. 그때 3당 합당에 합의할 때 뭘 했냐면 내각제를 합의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네, 내각제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내각제 합의를 어긴 사람은 YS가 어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언론을 플레이를 해 나갔냐면 유출을 누가 했냐를 가지고 막 해가지고 내각제 합의서 유출 사건으로 이게 변질된 경우가 있어요. 네. 다 기억날 겁니다. 정윤화의 네. 문건 유출도 마찬가지죠. 십상시 정윤의 문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십상시에 대한 그 문건 정윤의 문건 유출 때도 십상시들이 청와대에서 어떤 전횡을 저질렀느냐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핵심이었는데. 그게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이 문건을 누가 유출했냐로 몰고 왔어요. 그게 우병우 수석이 아주 뭐 고도로 머리가 잘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문건 누가 했냐 이래가지고 그 경찰분 한 분이 자살도 하고 뭐 여러 사람이 또 엮이고 그렇게 변했던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도요. 태블릿 PC부터 시작해서 뭐 CJ 뭐 이미경 그 태진 뭐 외압이라든가 지금 등등 또 김기춘 실장의 뭐 일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지금 있는데 잘 보십시오. 무슨 문건 유출로 가고 있어요. 이것도 예. 지금 많이. 우리 이제 그 청와대나 혹시 이 정부 여당의 불리한 현안이 나올 때마다 무슨 뉴스거리에 꼭 하나씩 나와요. 잘 판단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 뭐 이렇게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병우 수석이 이런 아주 그 좋은 머리를 나쁜 데다 썼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걸 국민이나 대통령 모시는 데 써야 되는데 이런 아주 험하고 허황된 그 이 머리로 돌렸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꼬이고 이게 와서 이렇게 우리가 화를 내고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 변호사님께 하나 궁금한 게 여쭤볼게요. 있죠. 저는요, 그 이번 수사로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인적 구성이나 또 검찰을 뒤에 있는 청와대 구성이라든지 법무부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봐서는 기대할 게 어렵고 특검을 해야 되는데 특검도 그동안 11번을 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어요. 거의 무기력했어요. 저는요, 의외로 이 국정조사가 이번에는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국민이 이번에 다 지켜보잖아요. 근데 우병우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국민이. 그런 가운데 진행됐던 그 상황 자체가 전부 펼쳐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병우에 대한 최순실에 대한 특별법 제정도 물론이지만은 우병우 부분도 마찬가지라서 지금 그런 국정조사라든지 특별법 제정에 관해서 국민의당이나 야당에서 어떤 움직임으로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야당이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국민의당이고요. 저는 다른 더민주당은 모르겠지만 국민의당에서도 국정조사 얘기를 이미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고 지금 최이배 의원이 최순실 씨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최순실의 행위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일부 구멍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범죄를 규정하고 이 범죄에 해당되는 모든 광범위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죠. 근데 저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우병우 수석 지금 속으로 이 검찰 수사의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이미 끝이 보이는데 뭐가 두렵고 굳이 지금 국민 앞에 머리를 쪼아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특검도 얘기하셨는데요. 특검이 실패한 이유는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큰 건물의 주인과 아들들이 다 있어요. 거기 새빵살이로 몇 명이 들어가요. 그 새빵살이 몇 명 들어간 사람이 아무리 모든 권한을 받는다고 해서 이 전체 건물이 수행하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특별검사라는 게. 맞아요. 검찰 조직 안에 새로운 사람 몇 명이 수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이분들의 약점도 아마 잡을 겁니다. 제가 근데요,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근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병우 수사, 최순실, 모든 이 사악한 행동을 했던 분들, 대한민국을 이진영으로 만든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빠지시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 이 자체가 사실은 웃기는 말입니다. 우병우가 그래서 웃고 있는 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절대 안 내려오니까. 근데 참 이제 답답한 현실이죠. 우리 국민의당에서 이제 그런 걸 걱정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검찰이란 조직이요, 굉장히 눈치가 빠른 조직입니다. 이제 이것이 당장 오늘 내일 결정되지 않아도 되는 문제거든요. 물론 결정이 되면 좋지만, 그러나 검찰이라는 데가 아주 우스운 조직입니다. 무서운 조직이기도 하지만 가장 빠르게 변하는 조직이에요. 맞습니다. 자, 우병우 힘 빠지죠. 벌써 최재경 그 민정수석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분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아주 그 검찰에서 후배들이 많이 따르는 분이래요. 네네. 이분이 들어가서 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힘이 좀 빠지는 사람이 우병우 힘이 빠진 걸 확인하는 순간 아마 제가 보기엔 개떼처럼 지금 다닐 겁니다. 확인이 안 된 것 같아. 힘이 빠진 게 확인이 안 된 게. 아니, 지금 현재는 지금 윤곽구 팀이 황제 수사한 거 드러났고요. 예. 특별수사본부에서 황제 압수수색한 거 이것도 드러났잖아요. 아니. 이건 전 언론이 다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힘이 빠졌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말씀만 좀 가장 할게요. 검찰 아니 왜 먼저 말씀하세요. 네.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지금 예, 적극적으로 예. 나서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아주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까 그 최재경 민정수석의 역량이라든지 인품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은 뭐랄 건 없는데 이제 청와대는요,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런 사정, 이런 차원의 일체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강변처럼 대통령 이선으로 후퇴해야지 이게 근데 가능하다는 얘기 그거는 아닙니까? 청와대가 지금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은 그건 정말 그게 교과서에 나오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고 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의원님이랑 똑같은 취지로 검찰이라는 조직은 눈치 보고 있다가 딱 아니다 싶으면 가장 먼저 팔목 자르는 조직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가장 바라고 있는 조직은 어쩌면 검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란 거가요. 또 하나 우병우 수석이 건방지게 이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내 끝이 보여, 내가 다 잡고 있어, 이것보다는 원래 성정이 그렇답니다. 원래 성정이요. 이게 원래 성격이 이게 그분이 검사장에 미끄러진 게 그분 인생 지금이 아마 두 번째 위기고 첫 번째 위기는 워낙에 소년급제에다 워낙에 부자랑 결혼을 했잖아요. 첫 번째 위기는 검사장에서 미끄러진 건데 그 원인이 두 번째 이유가 처가가 재산이 너무 많아서지만 더 큰 첫 번째 이유는 성정이 거칠고 건방져서였다. 자, 어찌됐든 국민의 열망도 그렇고요. 네.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이분 왜 구속 수사하지 않느냐. 더 작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지금 구속 수사 중인데 바로 이 부분에 지금 핵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검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본질을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네. 검사들이 전체 다 나쁜 검사들이 있다는 건 저도 아니에요. 그렇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젊은 네. 검사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지금은 몸을 사리고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우수석도 네. 당할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우병우 전 수석의 문제의 포인트를 여기 맞추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우병우 민정수석이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정보가 오겠습니까?
경찰부터 밑바닥부터 다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 가죠. 게다가 국정원 시비가 많이 걸리면서 경찰, 이 검사 쪽으로, 이 민정 쪽으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모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을 이 사람이 사람은 아니죠. 제가. 이 사람이 만약에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네.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네. 거에 대한 네. 자, 우병우 수석 얘기하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때문에 생긴 억울한 일이 있는데요.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에 문건 유출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사람인 최경락 경위가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닷새 뒤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최경희에게 문건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이름이 한일입니다. 네, 한일 전 경위가 이분도 파면당했는데요. 한일 전 경위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네, 당시에 문건을 전달받아서 언론에 유포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최경락 경위였는데 이분이 억울하다고 유서를 쓰고 자살했죠. 일단 이 경위를 네, 이민선 변호사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먼저 그 박관천 경장이 청와대에서 나왔죠. 이제 나오고 임지를 옮기면서 청와대에서 문건을 좀 들고 나왔어요. 거기 한 100장짜리 보고서인데 네. 그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 사무실에 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실에 둔 거를 보고서는 이 한일 경위가 보고서는 복사를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서랍 안에 집어넣고요. 서랍 문을 열쇠로 잠갔습니다. 예. 그거를 꺼내서 네. 복사를 했고 그거를 최경락 경위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가 그다음에 최경락 경위가 과연 검찰이 본 것은 세계일보를 통해서 퍼진 것은 바로 최경락 경위가 전달했기 때문이다라고 네. 보고서는 그다음엔 이제는 이 검찰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이 바로 이 한경희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최경희한테 복사한 문건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해라. 그럼 당신은 불기소 해주겠다. 라는 말에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되면은 최경희만 당할 것 같은데라고 네. 하는데 본인도 고민 끝에 결국에는 그렇다. 내가 전달은 했다라는 걸 진술을 했고요. 네, 전달한 걸로 진술이 아니라 전달해서 이분이 언론에 줬다라고까지 진술한 거죠. 그렇게까지 진술을 다 네,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이 자살로 간 거죠. 준 것까지는 맞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것은 네. 인정을 했는데 이분이 줬는데 이분이 언론에 전달했다까지 진술을 하는 바람에 이게 사건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 최경희의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끌지 않고 이번 기회에 진상을 밝힐 수 있고 이분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본인의 진실상을 말을 했는데 그게 바로 우병우 수석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요거를 잘 작업을 자. 깨끗하게 해서 저기 돼 승진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건과 또 우병우 수석의 관련이 예, 있죠. 우병우 수석이 수석 전에 민정비서관을 할 때 그 이 건과 그다음에 또 정윤회 사건을 아주 리드미컬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승진을 한 거죠. 네. 예, 아마 뒤에 자. 돈 받은 사람은 그 최순실이고. 사람은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민정비서관실의 피행정관이 누군지요. 이분도 진실을 밝게 되는데 이분이 그 한일 경위를 만나서요. 이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서 최경락 경위에게 넘겼다고 진술해라. 그럼 당신 책임 묻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종용하고요. 결국은 이래서 최경희가 이제 자살로 모든 유출 책임을 안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억울하니까 억울하다는 유서를 쓰고 죽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다뿐만이 아니라 한일 경위에 대해서는 네. 이해한다. 나도 그런 당신한테 이해한다. 유서 내용이 자필로 나도 그런 제안을 받았으면 흔들렸을 것 같다라는 걸 받았다라는 건데 저는 이제 뭐 경찰, 검찰 제가 만약에 제 검찰 사람이잖아요. 저 고개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요즘. 네. 결국 이때 파면된 사람, 결국은 다음날 빨간 마티즈 안에서 자살한 사람 이야기 다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문건 유출로 프레임을 확 바꿔버려 갖고는 억울한 사람을 갖다가 죄명 확 씌워버리고서는 이제 와서 정의의 사도인 양 다시 또 누구를 체포하고 구속하고 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알고 이거는 최경희의 죽음에 대해서 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정말 책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면. 특히 배우를 끝까지 추적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피행정관은 진실을 밝혀야죠. 왜 만남 자체도 없다고 합니까? 지금 살아있고 파면당한 한일 경위가 분명히 남영동에서 만났다 그랬고요. 그죠? 그리고 만나서 이런 진술까지 받아서 이게 전화 녹음돼 있는 게 검찰이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죠, 이게? 이거는 피해 행정관이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우병우 수석이 진짜 성정이 굉장히 삐뚤어져 있다고 보는 게 아직도 문제 해결의 방식을 이런 것들을 해도 되는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언론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를 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내면은 그 입수한 경위를 밝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요. 정윤의 문건처럼 문건이 유출되니까 문건 내용보다 유출한 게 누구냐, 왜 유출이 됐냐를 밝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갔죠. 심지어 최순실 씨도 따라해요. 최순실 씨도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인터뷰에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태블릿 PC를 누가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 경위를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비슷하죠. 그리고 우병우 수석이 지금 우병우 수석이 한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민정비서관실이니까요. 관련이 있겠죠. 그 비서관실에서 했던 것이 한 명의 한 명의 말단 경위를 가지고 너가 이 최경희한테 넘겼다라고 진술하면 불기소해주겠다.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장면들이에요. 영화에서 나오는 네, 항상 배우죠. 영화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 사람 역시 불기소 아니었어요. 실형 받았습니다. 네, 5개월 받았어요. 완전히 두 명의 말단 공무원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권력이 이 두 분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한 분은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면서 유서로서 억울함을 얘기했고 한 분은 지금 본인도 속아가지고 결국 한 사람의 친구를 죽게 하고 본인은 실형을 살고 지금 너무나 죄책감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상태. 인생이 가정도 완전히 파탄됐고요. 무너졌고. 예. 그리고 또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으면 세무조사,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약점 얘기하고 이 방식들이요. 아주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과거의 정권에서 잘 해먹던 방식들입니다. 과거의 검찰, 과거의 정권, 과거의 실세들이. 근데 지금 21세기에 버젓이 이루어졌고 그 중심에 우병우 수석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나는 이 최경희 사건만이라도 이 하나만으로라도 이 정부가 정말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게 사건을 조작해서요. 조작했고요. 정말 착한 정말 백성을 이렇게 두 가정을 파탄시킨 영화 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내부자들 된다고 봐요. 보셨죠? 영화 내부자들. 네. 그 내부자들이 실사판으로 지금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내부자들을 사건이요. 보면서도 저는 내부자들 안에서도 억울한 목숨들이 막 척척 죽어나가거든요. 보셨으니까 기억나시겠지만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억울한 사람 없애자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분들? 아니 예? 한 가지는 좀 얘기 좀 구분해야 해봐요. 돼요. 예. 한 가지 좀 구분해야 돼요. 이번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히 사정기관이라든지 공직에 있는 사람들까지 일반 공무원까지 연루돼 가지고 파면된다든지 심지어 목숨을 끊는다든지 이렇게 독하게 끝까지 자신들의 권력을 휘두른 경우는 잘 없었어요. 거의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있다면은 뭐 제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그래도 될 것 조금 같고 있었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일이 보편적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이거는 찾아서 그 고인의 명예회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보상도 당연한 해야 거죠. 되고요. 예. 그리고 이분이 경찰로 20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근데 퇴직금을 못 받았잖아요. 경찰 정보팀에서 굉장히 어떤 미래가 굉장히 밝았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지금요. 네. 한일 경위 같은 경우는 그 보증금 몇 천에 월세 50만 원. 2천만 원에 60만 원. 내면서 네. 어렵게 살고 근데 있거든요. 이 사건을 조작해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 구속시키고 자살시키 이 책임자인 어떤 민정수석 그 실의 한 민정비서관은 그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민정수석으로 승진합니다. 이게 보통 이게 국민이 이게 기든 아니든 이 사건 자체 진실만 보더라도 잠깐 그리고 이 성분을 가라앉히고 또 하나의 네, 사실관계를 이게 굉장히요. 말씀드리면 네. 이거 중요한 사건이에요. 저는 이 한일경이 이 진술을 보면서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 사건이 왜 또 중요하고 또 화가 날 일이 뭐냐 하면은 한일 경위가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까지 사건을 감추려고 하고 조작까지 하려고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은 한일 경위가 자신이 당시에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하고 맞아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휴대폰에 어떤 내용이 다 녹음되어 있었냐면은 어떤 진술을 녹음했는데 그게 바로 최순실이 대통령의 개인사를 다 관장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죠. 승마협회 조사 과정 중에 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자기와 최경락 경위에게 사건을 조작시키고 피해자로 만든 거 아니냐는 근데요, 거예요. 최순실이 대통령 인사를 관장한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검찰은요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녹음 파일에. 그런데 수사 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로 이 자체는 검찰도 뭔가 다 공모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넓게 보면 하나 포괄적으로. 더 붙이자면은
승마협회도 쑥대밭이 됩니다. 이제 네. 저때 한번 여기 마음에 안 들면은 이번은 어떻게 그렇게 독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방식이 굉장히 추악하고 과거 진짜 법치가 흔들릴 때 시대나 가능했던 짓들이 너무나 만연하게 퍼져 있어요. 자기 딸이 승마 대회에서 2등했다고 경찰을 동원해서 심판을 불러서 조사해서 심판들의 입을 막게 하고 이런 행동들. 그래서 문체부 국장인가 2명이 또 그 일로 인해서 옷을 벗었죠. 예, 우리 김상민 의원. 제가 듣는 내내 그냥 고통스러워서 저는 그냥 큰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사실 책임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 합니까? 우리가 무슨 뭐 국민 마음, 정치인들이 국민 마음 그저 해소해주는 얘기 누구 못 하겠습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또 정말 얘기할 때 얘기하지 않고 지금에서야 대통령이 잘못됐다 어떻다. 왜 진짜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고 잘못됐을 때 한마디 말했던 못했던 사람들이 그거는 저는 새누리당이 본질적이고 야당도 크게 할 말 없다. 네. 권력을 휘둘릴 때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권력에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정말 경험하거든요. 제가 현역 국회의원인데도 국방부 특수검찰단에게 휴대폰을 조회당했습니다. 네? 제가. 네. 그러면 현역 의원도 그렇게 새누리당 의원도 그렇게 하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그게 제가 전당대회 나가고 나서 있었죠. 제가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각을 세면서 얘기도 했죠. 그러나 저는 박근혜 정부 보수가 잘 되기를 하는 마음으로 했었죠. 그 국민의 마음에서는 이미 지금 영화인지 이게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고 무서운 거예요. 권력이.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건데 현실에 있는 정치인들도 무서운 거예요. 왜? 자신이 어떻게 뭘로 인해서 털릴까 봐. 그리고 그것이 낱낱이 공개되어지고 망신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혹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잘못한 것 때문에 검찰에 그들의 만들어놓은 틀 안에 들어가서 잡힐까 봐. 최경락 경위의 영혼이 하늘에서 지금 떠돌고 제가 볼 때 이 방송을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요. 이거는 다시 전면 재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법조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사해야죠. 전면 재수사해야죠.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피행정관을 반드시 찾아내서요. 사실 이러면 안 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똑같은 방식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면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 입을 열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누가 이런 못된 짓을 했는지 간절한 사람을 마음인데요.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인데 정말 제발 대선 앞두고 정치적인 계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계산이고 뭐고 우리 구 의원님은 글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좀 곤혹스러울 정도로 참 국민들한테 창피하고 또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정치인들이 반성을 해야 되고 저희들 이렇게 화가 나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조사해서 아주 요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하면 반드시 밝혀진다는 그런 어떤 그 전례를 남겨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국정농단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없도록 그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실을 밝힌 한일전 경위에 대해서도 더 이상 현 정부, 경찰청, 청와대 더 이상 이 사람 괴롭히지 마시고 빨리 복직시키시고 이 사람한테 잘못을 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몇 명만이라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박 대통령 주위에는 이빠른 소리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 군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최태민 씨를 멀리 하라는 동생들의 청도 마다 있었지요.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빗나가면은 한거하든지 누구 하는 인사에서부터 모든 건 전부 그 자리에서 빼져요.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 그분이 많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은 많았죠. 그냥 몸종형, 돌쇠형,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말하면 그대로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만 좋아했어요. 구 의원님은 좀 가깝게 한때 지내셨잖아요. 좀 이렇게
이빠른 소리를 하셨다가 뭐 하신 적이 있으세요? 솔직히 오늘 여기 예, 그 지금 이 모든 사태가 딱 하나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뭐 한때 대통령을 근처에서 모셨던 사람으로서 참 면목이 없습니다만은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멀리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바른 말 하는 사람이 멀리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지금 보시면 청와대에서 혹은 주변에서 바른 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태는 쓴소리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멀리 했기 때문에 생긴 사태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쓴소리하고 바른말해서 멀어진 사람들이 얘가 누가 있어요? 전역 의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전역은 먼저 떠난 것 거기에 같아요. 먼저 떠난 이 정부에 들어왔으면 해도 이제 최동욱을 필두로 해서 이제 그다음에 조응천, 박관천, 정경정 그리고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 유승민 의원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쫓겨나거나 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몰렸기 때문에 또 레이저 광선을 다 맞아봤기 때문에 그걸 다 경험하고 또 풍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이 근원적인 소재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구 의원님도 근데 갖고 와줬다가 짤박이 되셨거든요. 네, 왜 그랬었습니까? 왜 그러니까 뭔가 사유가 있을 이유를 것 모르죠. 같아. 근데 왜 짤박이 됐는지.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네. 그 아마 이를테면 최순실 씨가 하시지 않았겠어요? 거기 최순실 밑보였구나. 씨한테 밑보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저 말고 사실 참 대통령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정말 그 비서실장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참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정책에서 차이가 나고 이러니까 이제 또 이제 멀어지셨고 뭐 이혜원 의원 또 뭐 또 그런 얘기 하다 그랬고 그다음에 진영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진영 장관을 굉장히 가까우셨어요 대통령께서. 근데 이제 정책 복지 장관 할 때, 복지부 장관 할 때 이제 정책 때문에 또 멀어지셨고, 물론 이제 탈당해서 딴 당으로 갔습니다만은 그런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그분들 하나를 잘 보시면 굉장히 이분들 또 이렇게 좀 그 고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싫어하시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계속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주위에서 계속 더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자꾸 뭘 제공하고 정보 같은 걸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멀어졌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요. 이유를 모르나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정윤회 씨는 조사 대상이 아닙니까? 당연히 조사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같이 한동안 이혼하기 전까지 국정농단을 분명히 했던 분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여야의 특히 여당의 전현직 의원들이나 상당히 비중이 있는 분들 또 청와대에 직급 있는 분들이나 나가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어요. 2014년 당시에 그나마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지면서 정말 실세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그때도 정윤회 씨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나마 정윤회 씨의 부인 최태민의 딸로 최순실 씨가 이름을 스쳐 지나간 거지 그 이상을 알지는 않았어요. 그걸 잠깐 물론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 야당에서 무슨 뭐 유승민 의원, 김무성 의원이 제지 못했으니까 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뭐 공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저도 정윤회 씨가 근처에서 이렇게 막 도와주시고 이런 걸 저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보좌관 출신이고 우리 현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정윤회 의원 비서실장 출신으로 많이 도왔어요. 근데 최순실 씨가 옆에 있다는 거 저도 알았어요. 근데 최순실 씨가 옆에서 도와준다는 것은 최태민 씨 딸이라더라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대통령도 여자분이시잖아요. 여자분이 뭐 이렇게 혼자서 가서 뭐 속옷도 사야 되고 뭐 화장품도 사야 되는데 대표가 직접 가서 사기가 좀 불편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샤프롱 정도의 개념,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개념 이런 걸로 알았지 여기 알면서도 못했다 이런 야당의 공격도 사실은 억울한 면이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그분 혼자 사시는 분이고 또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사실은 불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정도는 정말 혼자 사시니까 이런 분들이 무슨 배지 브로치 정도 또 뭐 이렇게 옷 정도를 이렇게 골라서 주는 정도라든지 이렇게 온 분야에
그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요. 과소평가를 했네요. 네.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네. 정윤회 씨가 이 선으로 물러나고 나서 완전히 그냥 최순실 씨가 다 잡아서 이렇게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요거 하나만. 그런데 최순실 씨의 영향력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았던 분들이 있어요. 청와대에는 3인방하고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해서 안종범 경제수석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 정도 선은 아니에요. 저도 안 잘 아시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고. 진짜 몰랐을까요? 그럼요. 다만 그 당에서도 몇 분은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 선에서 움직였던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오늘 이거 주제가 최순실 덕분에 아무나 감투 썼다는 거 아닙니까? 마사지 가게 원장인가? 그 주인이 뭐 K 스포츠 재단 이사장. CF 감독이 우리나라 문체부 문화 모든 정책을 다 주관했고요. 그죠?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저기 부동산 주행업자는. 저기 그 호빠 또 거기 저기 유흥업소라 오영태 씨는 공직에 간 경우는 아니고 이제 지금 저기 나온 경우는 뭐냐면은 최순실 씨를 통해서 감투를 얻은 사람인데 그 이제 차은택 씨를 말하는 거예요. 차은택 씨가 2014년 8월에 문화융성위원이 되면서 문화체육계에 압도적인 실력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변 사람을 박는데 그 대부분이 본인의 외삼촌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청거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부 장관을 김종덕이라고 이분이 자기 대학원의 지도교수예요. 이분들도 다 뭔가 조사 다 해야 돼요. 이분들도. 당연히 다 해야 되고요. 이런 모든 분들이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결국은 최순실 씨한테 부탁을 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부동산 중개업자도 큰일 하죠. 미르재단의 사무총장 하시고 그다음에 성형외과 일반의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성형외과라고 딱 할 수 이게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진료과목 그냥 성형외과. 진료과목 성형외과 그냥 일반 의사라고 해야 됩니다. 이분이 또 엄청난 일을 합니다. 서울대병원 외래 교수도 하시지만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권에도 많이 그리고 개입하고요. 헬스 트레이너 한 분이 이제 상급 행정관으로 가셨거든요. 국장이 됩니다. 예. 이거 제가 말씀이죠. 이거 5급 사무관을 하려면 고시를 패스해. 우리 저 현경병 의원도 고시 공부를 했지만 행정고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 한 5년 했어요. 5년 정도 했죠. 그렇게 해야 5급이 돼요. 그 5급 사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4급 서기관 올라가면 7년 내지 8년을 기다려야 돼요. 10년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 현경병은 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서기관에서 3급으로 올라가려면요 또 10년을 기다려요. 여긴 상급도 못 달았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20년을 이렇게 그 열심히 공직에 복무해야 3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그 헬스 트레이너 자기를 좀 도와줬다고 해서 청와대로 상급을 갖다 놨다 이러는 말이죠. 고시 공부하는 젊은 사람들 길을 완전히 꺾어버려요. 거기다가 7급, 9급 공부하는 수백만, 수십만 지금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노량진 학원에서 지금 뛰쳐나오게 되는데 그분들 촛불대회 다 나오겠네. 촛불대회, 촛불 집회. 그러니까 우리가 최순실 씨가 자기 측근이라고 해서 이제 공직에 앉혀준 거 외에도요. 공적인 어떤 힘을 동원해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올려놓은 게 수도 없이 많아요. 당장 자기의 딸. 지금 이대에 합격할 수 없는 실력이잖아요. 면접을 유일하게 만점을 받아서 겨우 턱걸이로 6등에서 들어갔어요. 이것도 사실은 부정한 힘인 거고 차은택 씨도 문학의 황태자가 되게끔 만든 게 최순실이잖아. 이 과정에서는 실제로 사적 개인 회사를 갖다가 차은택 씨가 강탈해 가는 과정에 이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최순실 씨의 세무조사 협박을 또 들어갔다고요. 이런 식의 행동들. 고영태 씨도 뭐 유흥업소의 뭐 접대부라고 하나요? 뭐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런 분이 대기업 임원들 앞에 가서 대기업 임원들에게 속칭 삥을 뜯을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갔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장시호 씨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네, 아무나 감투 쓰게 해줬다는 주인공 비선실세의 핵심의 최순실 씨가 있는데 이 최순실 사태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과정에 또 최순실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영렬 이분을 반드시 해주세요. 누가 시켰습니까? 모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최순실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황교안 총리께서 이 사람 한 사람만 봐달록해서 임명한 사람이 바로 윤곽근 아닙니까? 성균관 대학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그 부분은 정정하셔야 됩니다. 증언해주는 검사가 있는데요.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네. 한 가지를 짚어야 돼요. 네. 제가 아는 황교안 총리는요. 지금 이 순간까지 절대로 인사에 누구의 청구를 하는 형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적이 없고 다만 이제 국정 전반에서 지금 아까 말했던 비선 실세부터 해서 여러 갈래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부도덕한 인사 행태가 벌어졌던 것은 분명하고요. 황교안 총리 지금 실드 치는 거죠, 지금. 편 들어주는 겁니까? 사실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 들어주는 게 그분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뭐 편 들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하면서도 정말 답답함을 느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당장 이걸 시정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오지 않는 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오지 않고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손에서 권력을 뺏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정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정의를 세울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주 추상적인 거죠. 권력을 쥐고 있는데 안 내려놓고 있는 걸 뺏을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을 준 사람뿐이다. 국민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국민들께서 쿠데타를 하고 그러진 방송이 않겠죠. 3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저기 15초씩 예. 나눠서 쓰시죠. 제가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시끄러운 소수와 말없는 다수가 싸우면요. 항상 시끄러운 소수가 이깁니다. 네. 그러나 결국에는 말없는 다수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야당이 떠들고 여당이 떠들고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결국은 최종 승리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국민이 선택해서 국민의 결정으로 이게 다 정리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초대 손님이니까. 참 죄송스럽게 사죄해야 될 사람이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진실의 목소리를 끝까지 외친다면 우리 떨어진 국격뿐만 아니라 가치들이 다시 세워질 날이 올 거다라고 믿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요건 그냥 제목만 읽겠습니다. 트럼프 덕분에 친박 기사 났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정일 라이브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뉴스판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